오늘 하루도 정말 치열하게 사셨을 겁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점심시간 아껴가며 일하고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된 몸으로 자기 개발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만큼 성실한 분들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분명 예전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멀어지고 부자와의 격차는 안드로메다만큼 벌어지는 걸까? 우리는 흔히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부자가 올라가면 가난한 사람은 내려가는 시소 같은 관계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단순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고이 모셔둔 1억 원이 실시간으로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저축만 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자산 순위는 매일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열차에서 당신의 석차를 지키는 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제자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확실히 가져가십시오. 이 원리를 모르면 당신의 성실함은 평생 배신당할 겁니다. 자본주의의 민낯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돈이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종이 뭉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의 돈은 90% 이상이 형체가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돈은 어디서 올까요? 놀랍게도 이 돈은 누군가의 대출에서 탄생합니다. 과거의 경제는 땅이나 금처럼 양이 정해진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마르지 않는 눈밭에서 눈을 치우기만 하는 삽질을 하게 됩니다. 은행의 연금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1억 원을 예금합니다. 은행은 이 돈을 금고에 꽁꽁 싸매두지 않습니다. 지급 준비금이라는 아주 소액의 돈만 남기고 곧장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죠. 자,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도 여전히 1억 원이 찍혀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의 손에도 1억 원이 들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폐를 새로 찍지 않았는데 은행이 장부에 숫자를 기록하는 순간 세상에 없던 돈이 창조된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동네 헬스장에 회원권을 등록했는데 헬스장 주인이 그 회원권을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파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운동기구를 쓸 수 있는 마법 같은 상황이죠. 이게 바로 신용창조입니다. 현대 경제는 이 부채를 연료 삼아 끊임없이 팽창합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30년 전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이 살 수 있는 아파트의 면적이 천지 차이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은 햇볕 아래에서 눈사람을 지키겠다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눈사람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 1등만 더 잘 살고 나머지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대기업이 나쁘다거나 부자들이 탐욕스럽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양극화는 아주 차갑고도 효율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동네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먹고 사는 수학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이었으니까요. 그 동네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선생님께 배웠고 부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국의 수험생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강남 1타 강사의 수업을 듣습니다. 결과는 잔인합니다. 1등 강사는 수백억을 벌어들이지만 나머지 수만 명의 강사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돈 몇만 원의 전국 최고의 강의를 들으니 엄청난 이득이지만 공급자 시장은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립니다.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1등 기업에만 돈을 몰아줍니다. 왜일까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는 어설픈 자산 여러 개보다 확실한 1등 자산 하나를 갖는 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우가 쏟아질 때 구멍난 우산 10개보다 튼튼한 장화 한 켤레가 나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양극화는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가장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게 된 대가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연어와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세금도 잊지 마십시오. 정부가 예산을 쓰기 위해 돈을 많이 찍어내면 시중에 풀린 돈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성실히 모은 1억 원의 구매력이 7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면 국가가 여러분의 통장에서 조용히 3천만 원을 인출해 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욕탕 사장님이 물이 모자라니까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탕에 물은 가득 차겠지만 물 온도는 미지근해지고 바닥이 엉망이 되겠죠. 그 넘친 물이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그 물에 젖어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바로 현금만 가진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가 오르나요? 이 질문에 정답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주식이 무조건 10배 간다고 한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본인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유언장을 보십시오. 그는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물려줄 돈을 특정 종목이 아닌 S&P 500 지수 펀드에 모두 넣어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조차 20년 뒤 어떤 개별 기업이 살아남을지 확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남보다 앞서기 위한 대박이 아니라 내 자산의 석차를 유지하는 방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석차라는 개념을 뇌에 새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국어 점수가 90점이에요.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워서 만점자가 수두룩하고 내 석차는 5등급입니다. 그럼 이건 잘 본 시험일까요? 아니죠. 자산도 똑같습니다. 내 자산이 5억에서 6억이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남들은 다 10억이 됐다면 당신의 자산 석차는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석차를 지킬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대한민국 평균 자산 구성비를 내 포트폴리오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다. 곧 폭락한다고 떠들며 무주택자로 남아있는 것은 반 전체가 다 같이 듣는 참고서를 나 혼자 안 보겠다고 고집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그 참고서로 공부해서 점수를 올릴 때 나만 점수가 제자리라면 내 등수는 당연히 밀려납니다. 비트코인이든 미국 주식이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자본이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소액이라도 담아야 합니다. 그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산이 폭등했을 때 나만 벼락거지가 되어 석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입니다. 많은 사람이 빚은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할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그게 맞았습니다. 금리가 15% 하던 시절에는 빚을 안 지는 게 상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빚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당신의 부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몸 안에는 미래의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벌어들일 약 20억 원의 돈 말이죠. 지금 당장 통장에는 돈이 없어도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거대한 자산인 셈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30년 뒤에 들어올 현금은 그때 가서 그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명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출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실물 자산으로 미리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치를 위한 빚은 독이지만 자산 석차를 지키기 위한 빚은 시간을 앞당기는 레버리지가 됩니다. 빚을 갚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빚을 활용해 자산의 그릇을 먼저 키워두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파도를 타는 서퍼들의 방식입니다. 젊을 때 자산의 그릇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나중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돈벼락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 포트폴리오를 현금 흐름 중심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현금의 함정에서 탈출하십시오. 열심히 모은 돈을 예적금에만 묻어두는 것은 자산 순위 하락을 자진하는 꼴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이 매일 당신의 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치가 변하는 실물 자산에 발을 담그십시오. 둘째, 나라는 기업의 상장을 준비하십시오. 투자는 방어입니다. 내 자산의 가치가 녹아내리지 않게 지키는 것이죠. 반면 공격은 여러분의 본업에서 나온 압도적인 실력을 쌓아 몸값을 올리는 것은 나라는 기업을 시장에 상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연봉을 1,000만 원 올린다면 그것은 시장에 2억 원짜리 자산을 새로 하나 취득한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시간을 파는 노동에서 결과를 파는 비즈니스로 체질을 개선하십시오. 셋째, 1등 자산의 빨대를 꽂으십시오. 세상은 점점 1등에게 모든 것이 쏠리는 승자 독식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동네 상가, 이름 모를 테마주의 소중한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인 지수펀드나 핵심 입지의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그들의 성장에 여러분의 자산을 기생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똑똑하고 게으른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넷째, 심리적 맷집을 키우는 시나리오 경영을 하십시오. 자산 시장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이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내 석차를 포기하고 시장을 탈출합니다. 지금 산 자산이 반토막 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미리 써두십시오.
자산 석차를 지키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을 만큼의 비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열차의 작동 원리와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경제적 지능을 갖추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대부분은 인트로만 보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라며 뒤로 가기를 눌렀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돈은 계속 늘어나고 가치는 녹아내립니다. 내 자산의 절대 액수보다 전체 시스템 속에서의 석차가 중요합니다. 그 석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실한 노동의 경제적 지능을 더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결코 친절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열차와 같아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열차는 우리를 뒤로 밀어내며 멀어져 갑니다.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은 나는 돈에 관심 없어라거나 성실하게 저축만 하면 언젠가 보상받겠지라고 믿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매일 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헌납하는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팽창 속도에 올라타 내 가족과 내 미래를 지키는 설계자가 될 것인가. 당장 오늘부터 내 자산 중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이 몇 %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해 못한다고 외면했던 1등 자산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빨대를 꽂으십시오. 세상은 불공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게임의 규칙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기회가 많은 세상도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가는 법을 익히십시오.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지금 안전한 궤도에 있습니까? 당신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 가난해지는 사람입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당신의 석차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이 경제적 지능을 만나 비로소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경제적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